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문재인 당시 5년 동안의 적폐를 씻어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방송에 대한 개혁부터 시작해서 노동에 대한 개혁까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개혁까지, 진짜 건드려야 되는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적폐 중에서 가장 시급히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적폐가 이 사법부의 적폐인데요. 이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라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법부부터 1차적으로 개혁이 돼야 사실상 교육이 됐거나 노동이 됐거나 방송이 됐거나 모든 분야에 대한 개혁 또한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도대체 김명수 대법원장이 끝나고 난 뒤에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대법원장 하에서 대법관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선출이 됐던 대법관들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현재 대법관들이 14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데 13명을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 임명을 했었고요. 딱 한 사람 오석준 대법관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런 상태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다라고 해서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원래는 없다라고 당연히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문재인이 임명했던 13명 중에서 이분들의 성향을 좀 따지게 된다면요. 노정희, 박정환, 이윤구 세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한, 오경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법 연구회랑 같다라고 봐야 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김선수 같은 경우는 민변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임명했던 13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속 출신이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한 7사람 정도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뻔할 뻔쩍했죠.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대법관이니까.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전체 14명 중에서 오석준 대법관만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법관들을 비판할 때 이렇게 문재인이 임명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겠죠. 구체적인 어떤 예시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충분히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재인이가 취임하고 난 뒤에 1년, 2년 동안 임명됐던 대법관 5명이 전원합의체 판결 10건 중에서 7건에서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정말 문재인이가 사람 하나만큼은 제대로 뽑았던 것이죠. 5명 정도를 임명을 해놨는데 5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확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대법원 내에다가 진보 벨트를 짰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딱딱 계획대로 움직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나쁜 선례를 많이 남겼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재명의 그 대법원 판결 기억나시죠? 당시 이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토론하는 와중에는 약간 그 공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장이 됐거나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희대의 말도 안 되는 명판결이 남겨졌던 게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 그 대법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선 무용을 받았던 은수미, 그 은수미 또한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정치 생명이 연장이 됐다라고 해야 될까? 좀 버틴다라고 해야 될까? 어쨌거나 그렇게 연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은수미 또한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이가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시켜 놨던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법원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법관 대표회의의 의장으로 선출이 된 사람이 박완규 부장판사입니다. 근데 이 박완규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도 아니고요. 국제인권법 출신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2018년도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상설화가 된 이후 계속해가지고 우리법이랑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의장직을 맡아왔는데, 처음으로 이번에 두 곳의 출신이 아닌 사람이 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완규 부장판사가 의장직을 맡고 난 뒤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법부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위기 상황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걸 꼽고 계십니다. 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도, 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사법부는 완벽하게 정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민했던 문제, 대표적으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했던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죠?
1심을 맡았던 판사가 무려 15개월 동안 본안 심리조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2020년 1월 달에 이 사건이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놀랍게도 1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윤미향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무려 2년 5개월이나 시간이 걸렸고요. 조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었는데 그 판결이 나오는데도 무려 3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사법부 같은 경우는 정의가 지연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입맛대로 판결이 나왔다. 아예 그냥 정의가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관들의 임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끝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또한 마찬가지로 9월 달에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김명수가 9월 달에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법관 2명을 자기가 이제 제청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제청한다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한테 권유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당연히 그거를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자 그대로 제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그만인 것이고 안 받아들여도 그만인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김명수가 제청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지금 후보가 8명 정도로 추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추려져 있는 상태 중에서 2명을 이제 김명수가 대법관으로 제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임명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루틴으로 진행이 된다면 김명수가 일단 9월 달에 임기가 끝나게 되고요. 이번에 대법관 2명이 교체가 되게 되는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도 6명이 또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남아있는 임기 4년 동안 14명 가운데 13명의 대법관이 싹 다 교체가 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루틴이 제대로 되고 사법부가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제 대법관 2명이 어떤 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임명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물론 이제 김명수의 평상시 그런 어떤 행실을 생각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또 편향돼 있는 사람을 제청할 가능성이 거의 99%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난리 부르스를 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관례상 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법원장이 제청했던 거를 거부했던 사례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 당시 그때 이제 딱 한 번밖에 없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대법관을 누구를 임명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법원장이 제청했었을 때 대통령이 거부했던 적은 없거든요. 벌써부터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이제 또 프레임을 짤지 벌써부터 그려지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딱 프레임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부정선거했던 이승만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김명수가 임명할 두 사람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어떤 사람을 제청할지가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벌써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디 출신인 사람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뻔할 뻔쩍인 것이죠. 김명수야 사람이 원래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걸고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대법관 문제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신을 지켜야 될 겁니다. 이 문제가 일단 돼 있어야 정확하게 우리가 14명 가운데 13명을 완벽하게 일단 정리를 해놔야 정리를 한다라는 게 우리 쪽 사람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향돼 있지 않은 사람으로 채워넣는다라고 해야 그래야지 뭐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나머지 개혁들 또한 마찬가지로 성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부담감이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법관 문제만큼은 끝까지 소신을 지켜가지고 김명수가 임명하는 사람들만큼은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